군이 뭔가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협력한다라는 파격적인 관점이고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 미군이 지금 중국군을 대항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장의 중심에 DIU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의 플러스. 지금 DIU를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DIU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우리가 설명을 듣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주식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IT 기술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지금 접목시키고 확산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이나 AI나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 실생활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나 최근 디지털 트윈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또 주가도 많이 가고 저도 관심이 많은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를 가장 많이 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영역이 군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군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 안보 상황이 되게 위험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군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선진 기술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군에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 예. 당연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이냐가 미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의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주목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의 자료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DIU라고 하는 조직이 눈에 띄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뒤에서 2부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관련되는 뉴스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DIU라는 조직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조직이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예. DIU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미국 애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쓰는데 예. 그냥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입니다. 저희가 다 아는 단어죠. 네. 디펜스 할 수 있고 이노베이션 할 수 있고 유닛 해서 그러니까 진짜 국방 혁신단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이 조직은 뭐 혁신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뭐 동의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할 수 예. 있는데 이 조직의 특징은 특히 뭐냐면은 군이 일반적인 혁신을 스스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게 이제 이 조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 하면은 혁신의 아이콘인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첨단 기술이나 인력들을 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고요. 예.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방부 산하 직속 조직이니까 당연히 현역 군인들 위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민간인이라든가 예비군까지 포함이 돼 있는 민간과 군의 약간 하이브리드한 조직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펜타곤의 혁신 실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뭐냐 민간에서 좀 좋은 제품이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중에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프로토타입화해서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일단 배치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다가 아니면 폐기하는 거고 괜찮으면은 이거를 확산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토타입화해서 현장 배치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가 6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6개 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AI하고 머신러닝, 예. 두 번째가 자율성. 자율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차량도 되겠죠. 네. 그리고 사이버. 그리고 인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휴먼 시스템이 뭔가라고 했더니 인사, 훈련 그리고 전투 훈련 상황에서 전투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예. 것들을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휴먼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기계 예.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여기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러한 인간 시스템이 있고 에너지. 그러니까 앞으로 군이 채택하기 위한 첨단 에너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주 분야.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핫한 건 다 가져가네요. 네, 핫한 거는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이 6가지 분야와 관련돼서 군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찾거나 기술들을 가져와서 예. 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미국의 군사와 관련되는 혁신 기술 하면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다르파라고 하는 조직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다르파라고 하는 조직은 미래의 기술을 최첨단을 미리 개발해서 선도한다 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각종 여러 기술들이 다 여기 다르파에서 왔다고 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다르파에서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직과 이 DIU하고의 차이는 다르파는 군이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해서 선도적인 기술을 한다면 DIU는 상업용 기술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군에 도입하고 연결시키고 프로토타입을 배치하고 실전 적용하는 이런 거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르파는 내부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인 DIU는 외부에 있는 기술을 군으로 오히려 끌어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특히 실리콘밸리하고의 접점을 가져가는 걸 여기를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6개 분과라고 하는 것도 막 실리콘밸리 최첨단 기술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르파는 먼 미래를 저희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DIU라고 하는 거는 상업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양산성이 검증이 되거나 하려고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한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DIU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르파는 1958년에 설립된 되게 오래된 조직인 반면에 DIU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이 뭔가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협력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관점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왜 2015년에 이게 됐을까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는 전장 환경에서 보통 우리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강하면 뭐 하냐면 보통 탱크 개수 따지고 항공모함 뭐 가지고 있고 전투기 뭐 있고 이런 재래식 전력을 위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AI라든가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뭐 우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스페이스X의 통신망을 지원을 한다라든가 제블린의 이 미사일 자체보다는 제블린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조준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통신과의 접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미군은 2015년부터 군 내에서가 아닌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을 가져옴으로써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조직화됐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조직을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에스턴 카터라고 하는 국방장관이신데 오바마 때 국방장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이력을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이분이 이론 물리학자세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처음으로 군 경험이 없는 국방장관이신데 이분은 이론 물리학자로 과 관련되는 되게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셨고 관련 논문이라든가 박사학위도 꽤 높이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국방장관으로 썼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군에서 국방부에서의 경력을 쌓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런 분이 국방장관이 된 다음에 군수 분야라든가 이런 핵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하고 다르고 군도 이제는 그런 민간의 영역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AI라든가 자율성이 전쟁에서의 핵심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DIU와 관련되는 예산이 최근에도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8억 달러 예산이었는데 요번에 9억 8,300만 달러로 거의 20% 이상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1년 만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 예산이 는다고 하더라도 뭐 5%, 8% 느는 건데 20% 정도는 굉장히 세게 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미 의회라든가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혁신 기술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AI라든가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보면은 미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술들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로 봅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국방 기술을 육성하는 패러다임의 일부 전환까지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DIU 조직도 흥미로운데 제가 듣기로는 실리콘밸리의 본사가 또 거기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대놓고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거기 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본 거는 그 드론과 관련되는 영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바꿨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 자율주행 이게 같이 접목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드론과 관련돼서 DIU가 이미 2020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블루 USA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군이 드론을 쓰려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 문제잖아요. 예. 왜냐하면 드론과 관련돼서 뭐 전 세계 드론 시장은 안 봐도 뻔하지만 중국이 그렇죠. 최강이죠. 예. 근데 중국산 드론을 잘못 썼다가 거기 뭐 내부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미군을 공격받는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루 UA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국방부에서 승인한 드론이 무엇인지를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단순히 드론의 총 생산뿐만 아니라 카메라, 데이터 전송 장치, 무전기, 비행 컨트롤러 등에서 모두 다 중국산이 없는 거를 배제하고 예. 그렇게 해서 배제된 인가받은 드론의 개수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또 몇 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인가를 받게 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드론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내부에서 뭔가가 있었겠죠. 저희가 외부에서 알려진 건 여기까지니까요. 근데 이제 이러한 드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과연 이제 미군이 어떤 행보를 할 건가라고 보이는 게 2023년 8월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국방부 차관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미국 국방부의 되게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2023년 8월에 나온 레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의 이 레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복제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한 복제기. 근데 이제 뭘 복제한다는 거냐라는 거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항공모함, 전투기 그리고 함정 이런 것들을요. 당연히 현재는 미국이 더 많지만 네. 매년 생산되는 양의 속도는 지금 중국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조선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예. 있고요. 미국은 지금 조선소가 없어서 배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던 것도 수리도 못 하는데 그래서 함정 찍어내는 속도 그리고 전투기 찍어내는 속도 그리고 항공모함 만들어내는 속도가 미군을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한 6, 7년만 지나면은 물량전에서 미국이 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을 제어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항공모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잠수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조선소 뭐 제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전통적인 무기로 그렇게 물량전을 해서는 중국의 생산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소규모의 값싸고 복제 가능한 대량의 물량전으로 싸우자. 이게 이제 드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드론을 수백 대 수천 대를 해서 전투기를 상대를 시켜버리면 걔네들은 파괴가 되더라도 되게 값싸기 때문에 네. 대량 복제가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량 복제가 가능한 이런 것들로서 승부를 보고 거기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 것들을 다 사람이 타게 되면 인명손실이 커지니까 인명손실이 없는 대량 복제 가능한 작고 스마트한 무기체계들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 지금 이제 가장 현장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무인 드론인데 그래서 이 무인 드론을 제대로 하려면 AI가 중요하고요. 보안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얘네들 간에 상호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통신을 했을 때 미국 땅이 아닌 다른 데서 통신하려면 우주 통신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당시 이거를 발표했던 힉스 국방부 차관이 DIU가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최소 수천 대 이상의 자율주행 저비용 드론을 설치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8개월도 안 된 올해 5월 달에 이 리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이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일부 배치를 했다라는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5월 초에 이 발표가 나오고 6월 10일 날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도태평양 사령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랬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옥도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지옥도 전략을 로 인해서 저지를 할 거다. 근데 이 지옥도 전략이 뭐냐? 예. 수천 대의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함, 공중 드론을 배치를 해서 얘네들이 그 대만 해협을 넘어오거나 했을 때 예. 어마어마한 물량 손실을 감수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미 실전 배치라든가 가능성이나 테스트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 8월에 이게 나오고 그리고 5월 달에 배치가 어느 정도 초기대가 됐다고 하고 이게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야 우리도 드론 많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국군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을 넘어가기 위해서 막대한 함정과 거기에 필요한 군인들이 거기 갈 테고 상륙을 어쨌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인 드론으로 대규모로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드론의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핵심적인 기술들은 사실 미국이나 실리콘밸리가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근데 이런 이니셔티브를 아까 말씀드렸던 DIU가 주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지금 중국군을 대항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장의 중심에 DIU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게 이 DIU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걸 민간하고 같이 하면 이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안도 보안이고 어떻게 보면은 밥그릇 뺏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군수 분야 관련돼서 우리 전통적으로 잘하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뭐 노스만 그루먼이나 하던 영역인데 어디 IT에서 실리콘밸리 하는 이상한 놈들이 뭐 들어와서 해. 예를 들어서 아까 드론 같은 경우에도 공중 드론 같은 게 엄청 많이 배급이 되면 전투기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적게 쓰겠죠. 뭐 완전히 안 쓰진 않겠죠. 잠수함도 거대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형 잠수함 드론 같은 게 나와서 공격을 해버리면 잠수함 수요가 줄겠죠. 그렇네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해군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거대 잠수함들을 하는 게 맞냐, 드론이 맞냐.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 내 그 잠수함만 만드는 조선소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실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안보를 넘어서서 기득권 싸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DIU에서 관련돼 있는 그 담당 수장께서도 이게 참 문화적인 게 크다. 기득권이 굉장히 크다라고 최근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건 미국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벌써 10년 이상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성과들도 제법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DIU는 특히 실리콘밸리라는 첨단 영역을 접목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단순하게 미군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하는 글로벌 군사 동맹까지도 연결을 시켜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들을 미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미 군 수뇌부 그리고 의회,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주라든가 사이버라든가 머신러닝이나 이 부분이 실제 전장에서 위력이 크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2월 7일 날 DIU가 DIU 3.0이라는 새로운 전략 발표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간 협력 플러스 국제 협력을 강조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미군도 보수적이고 힘들긴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국제협력이라는 건 미국 내에 있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뭔가 제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군사 동맹을 군사 기술 민간 쪽의 군사 기술 협업하는 그것들의 파트너 연결이라는 형태로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점점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발을 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거를 통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럼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위해서 너희 보수적인 거나 안보 같은 것도 여기에 맞게 바뀌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숫자를 주로 들여다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라든가 기저 이걸 확인하기 제일 좋은 건 예산 배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DIU 생기고 나서도 국방과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 국방부가 굉장히 힘이 있고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그걸 이제 수치로 보면 60년 전에 미국 국방부는 글로벌 연구개발비의 36%를 미군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줄은 거나 상대적으로 줄은 거였죠. 민간 부분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 혼자서 독자적은 안 돼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지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빅테크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에 비해서 연구개발비 규모도 절대적으로 다른데 미국의 5대 테크 기업들이 연구개발비에 쓰는 예산이 5대 방위 대기업이 쓰는 금액보다 지금 10배나 더 지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 싸움에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혹은 전통적인 방위 기업들한테 돈을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테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부족한 연구 개발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되게 재밌는 현상도 나오는 게 네. 군사 테크와 관련되는 벤처 캐피탈이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실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 스타트업이나 군사 관련되는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을 DIU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럼 DIU 프로젝트에서 프로토타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미군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미군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전통적인 기업들에서 안 나오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민간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일종의 살짝 갖다 쓸 수 있는 효과도 발휘하는 것,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민간 혁신 기술들을 프로토타입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DIU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DIU는 미국 국방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거,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대비 약화, 거기에 민간의 어떻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방식과 자금들을 흡수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DIU가 앞으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미국 이외의 동맹국으로 점점 뭔가 확대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행보를 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행보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왔던 것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관련 기사들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토입니다. 예. 나토는 유럽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으로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고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올해 또 75주년 행사도 해서 7월 달에 대규모 미국에서 행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있었던 몇몇 행사들 중에 DIU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는 국방혁신 포럼을 했습니다. 이게 6월 달에 폴란드 크라프트 대학에서 개최된 나토 우크라이나 국방혁신 포럼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전자전이라든가 드론과 관련되는 실전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고 전술적으로 어땠는지를 교환을 하고 첨단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관련된 첨단 기술이 이런 전장에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는 포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포럼을 진행을 했던 나토 혁신부서 책임자는 DIU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6월 달에 이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토도 DIU하고 비슷한 조직을 이미 만들고 그 아까 만졌던 벤처 캐피탈 같은 자금들 펀드도 이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에 DIU하고 유사한 DIANA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출범을 해서 민간의 그런 혁신 기술들을 도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2022년에는 10억 유로 규모의 벤처 캐피탈 펀드인 나토 혁신기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투자가 23년에 3개 프로젝트가 들어갔고요. 예. 그때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나토에 포함된 24개 동맹국의 본사가 있는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지금 DIU를 통해서 했던 방식들 그리고 미군이 벤처 캐피탈을 이용하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그리고 네. 이것들이 나토라는 조직에서 미국이 그 방식을 전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노하우도 하고 미국의 기술 기업들도 연결시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나토하고의 또 다른 형태의 군사 동맹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로 미 대선. 그쵸. 지금 분위기는 뭐 어떻게든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나 나토 탈퇴할 거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는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이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있다. 그럼 만약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나토 탈퇴까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나 나토 탈퇴 같은 거를 얘기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설령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진행되는 상황들은 거의 바뀌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하거나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너무 많이 미국이 네네. 부담한다. 그리고 왜 미국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고생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민간 기술을 중심으로 한 테크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미군이 파견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나토 단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이나 기업들이 커져가는 효과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대통령을 지명하신 분이 피터 틸의 굉장히 수제자라는 얘기도 많이 알려져 있고 피터 틸은 또 팔란티어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군사기업하고도 또 관련이 많이 있고 AI를 기반한 새로운 군사 전략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 실리콘밸리 테크놀로지와 연관되는 것들은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공화당 정부에서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진행되는 형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그렇군요. 혹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랐던 건데 대만하고도 이런 형태의 협력이 있었더라고요. 벌써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대만에 이제 총선이 했고 네. 새로운 분들이 당선이 되면서 국방장관도 바뀌셨거든요. 예. 근데 이 국방장관께서 6월 3일 날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의 기술 연구를 통합하는 군사기술개발 부대를 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부대는 미국의 DIU와 비슷한 형태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소형화되고 이동성이 가능한 장비로 비대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딱 듣던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만 혼자만의 독자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6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14일 날 미국 하원에서 2025년 회계년도 국방정책 법안에 대한 2가지 별도 수정안이라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수정안 2개를 냈는데 그 2가지 수정안 중에 하나가 DIU가 미국 국방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해야 되는 요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IU가 의무적으로 미국 국방부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강제하기 위한 법안이 별도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대만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 며칠 안 가서 의회에서 DIU는 그런 조직하고 서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DIU가 이제 대만의 그런 국방부를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실상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우회로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마 DIU의 노하우나 네트워크 관련 기술들이 대만으로 이전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만의 뭐 F-35 전투기 같은 거는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제재를 받아서.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닌 이런 형태의 지원이 되면 중국이 뭐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혹은 심지어 대만의 어떤 드론 관련되는 기업에 미국의 기업이 기술을 지원한다든가 혹은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군사 펀드 같은 데서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예.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만과의 군사 안보라는 측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들었고 참고로 아까 그 두 가지 수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예. 하나가 대만이었고 이런 비슷한 형태로 또 한 군데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동과 아시아라고 하는 두 전장 환경에서 네. 과거처럼 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군사 지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 DIU가 미국의 방위 산업 전반의 전략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국의 방위 산업 자체,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고 진화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공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그다음에 유럽의 나토, 그다음에 대만, 이스라엘 혹시 이런 협력을 또 도모하는 나라가 있나요? 이게 이제 또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예, 미국이 또 인도도 중요하게 보죠. 근데 네. 이제 인도와 관련되는 또 기사가 6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24일에 미국 DIU하고 인도 국방부 산하의 DIU하고 유사한 조직인 예. IDEX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조직이 같이 공동으로 올해 말에 여기는 이제 우주 기술입니다. 예. 우주 기술과 관련된 산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둘이 공동으로 했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아니 뭐 갑자기 또 왜 이런 걸 왜 해 하고 이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이미 미국이 그러니까 올해 1월입니다. 1월에 미국과 인도의 중요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ICET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들을 미국이 인도하고 같이 지원을 하거나 공동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네.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것들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여기 지금 세부 분야로 보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 무선 통신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산업적인 거로도 의미가 있고 그렇네요.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 예. 그리고 이 협력의 일환으로 6월 17일 날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만하고 인도에서 거기 대응하시는 분이 이지트 도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뉴델리에서 아까 했던 ICET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진척사항이라든가 미래 계획을 서로 강화를 하는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무선 통신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 산업부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 군사와 관련돼서 진행이 됐다는 거는 아까 DIU가 하는 영역하고 겹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드론 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이라고 하는 데가 네. 인도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두 군데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무인 드론 무기가 인도에 앞으로 이런 것들 네. 적용이 되도록 하는 계약들도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군의 우주 작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글로벌 센터럴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를 협력을 함으로써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주 쪽으로 되게 빠른 네. 속도로 나가고 있고 이게 군사적인 불안감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인도도 기본적인 우주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인도하고의 우주 쪽에서의 그런 군사 파트너십을 기술 지원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쭉 보니까요. 유럽의 나토, 대만,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도까지 이 DIU를 바탕으로 한 여러 협력 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의 어떤 부대라든가 뭐 이런 걸로 딱 배치가 돼서 적용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DIU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국방부에 그런 기술 도입하는 단계만이 아니라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전투 부대에 실제 파견이 되고 전투부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까지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그 7개의 전투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그 예. 지역별로 그런 7개의 전투사령부 중에 이미 5개의 부대에 DIU의 직속 부대 조직이 이미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부대 단위로 이런 DIU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하고 예. 거기와 관련되는 실제 전투 부대에서 적용
그리고 거기서의 실제 전술이나 하는 것들에 협력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합동 임무 가속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DIU 직원들이 부서가 파견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령부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할 건가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군이 할 수 없는 민간 쪽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민간 기업들을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교량 역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도 DIU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라는 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민간하고 완벽하게 협력을 하기는 어려운데 중간에 DIU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아까 대만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술적으로 할 거고 실질적인 조달을 어떻게 하고 거기와 관련되는 것들을 과연 민간에서 조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전략 계획들이 쓰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대만과의 전략 같은 거에서도 빠른 속도로 적용을 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DIU라는 이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가 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상대해야 될 전쟁의 잠정적 상대국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로 규모감 있는 국가다 보니 직접 참전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가 기술 지원이라는 동맹국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쟁에 대응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방법도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일석이조로 그런 걸 지원해 줄 때 공짜가 아니라 미국의 방위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과 기술들이 해외에 수출되거나 해외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포석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각해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이 DIU라는 조직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게 제가 군사 분야가 아니라 저는 주식 투자자 관점인데 일단 군사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이제 미군이 했던 것들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6.25 전쟁에 파견됐던 주한미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그런 냉전의 잔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유럽 군대들이 파견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군을 파견하고 또 중동 같은 데서 미군을 파견해서 대규모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모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의 반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거는 바이든 정부 때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군은 더 이상 대규모 군대를 직접 파견하지 않는 것고 현지의 그 동맹국들이 적절히 싸우고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과거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들이 크로아티아에서 유고슬라비아하고 전쟁을 할 때는 미군 장교를 파견해서 거기 훈련을 다시 하고 지휘를 하는 형태로 간접 지원을 해서 전쟁을 역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넘어서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선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거고 이것들이 이제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15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왔고 진행해왔던 거 그리고 전쟁의 양식이라든가 방식도 물량전이나 재래식 무기가 아닌 이런 테크놀로지와 기반을 한 것들로 인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것들이 간접적인 모의 테스트가 된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모든 전술 전략 그리고 군사 동맹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하는 형태의 동맹으로 바뀌어감으로써 미군은 미군의 부담을 줄이고 그러한 테크놀로지적 우위를 자국 군사 동맹의 몇몇 기업 국가들하고 연계되는 형태로 새롭게 발전하는 형태로 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팔란티어 얘기하고 피터 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AI를 하고 뭐 국방부에서 하고 하는 그런 만화 같은 전쟁 같은
전쟁을 수행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피터 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원하는 미래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군사 안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강화되는데도 대형 방산주들이 최근에 못 가는데 예. 그런 것들은 미군의 어떤 방향이나 전략이 기존의 군수 방위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실리콘밸리로 무게중심이 좀 옮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위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어떤 행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바라보는 또 정부 내부의 움직임도 많은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군요. 오늘도 큰 변화 하나 또 덕분에 배웠네요.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